아, 이 지능에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Q랑 또 이런 지능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IQ가 뭐 100이다, 1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지능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 저도 운해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아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해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잔해영 선생님들이 해요. 그래서 이 지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 IQ가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지능의 정의부터 알려드릴게요. 지능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능은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지능이라고 해요.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지능의 의미가 있어요. 지능은 적응적이에요. 지능은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융통성을 갖고 반응하는 데 사용이 돼요. 지능은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 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을 학습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 운동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학습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이 지적인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보다 더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능은 새로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선행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능은 여러 가지 다른 정신 과정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조정을 포괄해요. 지능은 문화특수적이에요. 한 문화에서 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다른 문화에서 지적인 행동으로 관계될 필요성을 갖지 아니에요. 또 지능은 보편적이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능은 이쪽 나라에서는 지능이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오면은 가지고 있는 이 지능들이 보편화되지 않게 또 더 낮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능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지성은 감정과 독립하여 사고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는 따로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능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지능이에요. 지능은 우리가 얘기하는 좌뇌 쪽 지능과 우뇌 쪽 지능 두 개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지능 등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이 지능은 약 6개에서 8가지 정도인데, 이분이 제안하신 거는 8가지 영역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다중지능 이론은 지능을 하나, 일반적인 능력에서 지배되는 것보다 특정한 양식으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다중지능의 종류는 무엇이냐면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음악지능, 개인 내 지능, 다른 말로 자기성찰지능이라고 해요. 자연주의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중지능 종류 중에서 언어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언어지능은 말 그대로 언어예요. 말하는 거. 말이나 또 글을 통해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언어적 지능은 보편적인 것으로 문화권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발달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고 한다. 다만 여기에서 언어지능이라 함은 그러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상하는 것 외에도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포함이 되며, 이 지능의 경우 경험이 늘어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상승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래서 언어작가, 시인, 정치가, 웅변가, 언론인 등이 요구되는 지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언어지능은요, 사람들이
많은 단어와 어휘력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증가하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어린 아이보다 나이가 많이 먹고 또 많은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언어 지능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 이런 것도 언어 지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언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말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 배우는데도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유아 시기 때 아이가 제대로 한국말을 할지 모르는데 강제로 외국어를 시키면은 이 언어 지능이 낮은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된 게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외국어 구사하는데도 더 빨리 구사를 할 수가 있고, 언어 지능이 낮으면은 이때 외국어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국어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논리수학적 지능이에요. 이 논리수학적 지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Q라 해요. 그래서 이 말하는 총 8가지 지능 중에서 제일 많은 확률로 IQ를 얘기를 하는 게 이 논리수학적 지능이에요. 그래서 실험 따위를 걸쳐서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이론을 배울 때 그것을 직접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 혹은 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아이는 이쪽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지나 문자보다는 수로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근데 이 논리수학 지능이나 또 아까 얘기하는 언어 지능은 주로 좌뇌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Q는 좌뇌 테스트용 IQ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데 공부는 못하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직관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좋은데 학습이 별로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중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학교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IQ라는 게. 그래서 IQ 수치로 전체적인 지능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IQ는 IQ고 이런 지능은 또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수학 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사나 아니면은 컴퓨터 공학 같은 이런 분야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다음에 공간지능이에요. 이 공간지능은 공간, 시각적인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한 파악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 능력이 뛰어날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공간이나 시각적인 사항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런 공간지능 같은 경우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뛰어나요. 또 건축가, 예술가, 장식가, 발명가, 지리학자 등의 직종이 요구되는 지능인데 딱 보시면은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하는 직업들이에요. 여성들도 하지만은 퍼센티지를 봤을 때 남성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신체 운동적 지능이에요. 이 신체 운동적 지능이란 자신의 신체적 운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이 능력은 스포츠와 같이 격렬한 운동 외에도 균형, 민첩성, 손의 섬세한 움직임, 표현력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행동예술, 극배우 등 이런 사람들도 지능이 뛰어난 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으로 과격하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리듬 체조 선수 이런 거나 아니면 극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영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일반 우리들이 보는 여러 가지 배우들도 다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신체 운동적 지능이 뛰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다섯 번째, 음악 지능이에요. 이 음악 지능이 노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음악뿐만 아니라 소리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남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귀로 듣는 모든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지능. 즉, 줄넘기가 넘어가는 소리에
리듬을 맞춘다거나 하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상황에 맞는 소리나 음악을 찾는 능력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노래나 악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음악적 지능이 뛰어나지만은 이런 소리에 민감해서 소리의 리듬을 잡거나 또 찾는 사람들, 이런 거 박자감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자연의 소리를 또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6번째,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자신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설가, 상담가, 임상학자들 같은 직종에 요구되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애성 인격 장애나 아니면은 좀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지식들도 필요하고 많은 사회성 지식, 사회화 지능도 많이 필요로 하고, 주로 운영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상담가들이 잔영 사람들보다 운영 사람들이 더 신뢰성이 있어요. 7번째, 자연 친화 지능이에요. 이 자연 친화 지능은 자연과 상호작용, 주변 사물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는 지능이에요. 동식물뿐만 아니라 날씨나 자동차 같은 것도 포함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요. 이것이 뛰어난 경우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잘 키우는 경우가 많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계속 연구하고 탐험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학자나 또 공학자, 또 동물이나 식물들을 잘 다루는 직업 분야에 요구되는 지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8번째예요. 인간 친화 지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성을 얘기를 해요. 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대인적 지능이라고도 해요. 이 능력이 뛰어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과 어울리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망가지거나 파괴가 될 경우 이 지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주목하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종교인, 마케터, 또 교사 등이 이 직종에 어울리는 지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지능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지능을 학습 지능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 지능, 특히 학교 공부에 관련된 지능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8개의 많은 지능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판단을 할 때, 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이 8가지의 지능들이 골고루 아이가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